자, 관련해서 또 오늘 월요일마다 네.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서 혹은 기대하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 마련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12월 첫 주의 전략 그리고 12월의 전략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분석실 이재만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입니다. 네. 실장님 어떻게 12월 기대하시나요? 저는 매월 주식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도 뭔가 12월을 조금 더 기대하시는지 혹은 올해 12월은 뭔가 살짝 뭐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아무래도 그 지수 자체가 미국은 오른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한국 시장은 1년 만에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는 시장이 좀 걱정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과연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되고는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걱정을 제가 좀 제 자신을 깨우친다는 의미에서 조금은 시장을 좀 좋게 볼 수 있는 요인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어떤 것들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 뭐 연초를 대비하는 전략이 12월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조망하는 12월 달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실장님 11월 달에 참 신고식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좀 다사다난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11월 달 하면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게 미국의 테크는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테크가 조정을 받는 동안 그러면 S&P 500의 지수는 빠졌겠느냐에 대한 생각? 물론 이제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끝에 거의 끝부분에 다 복구를 하게 되면서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11월 달에 가장 큰 화두는 미국 시장의 변동성의 확대 이슈고 한국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외국인이 14조 원을 월간으로 매도를 하게 됩니다. 네. 코스피 기준으로. 근데 월간 14조 원이라는 금액은 예를 들면 코로나19 당시에 2020년 3월 달이겠죠. 그때 당시 외국인이 월간 기준으로 12조 원을 순매도했으니까 그때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이었던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팔았으며 앞으로 외국인은 돌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 지난달을 보면서 이번 달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아니면 연초까지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얘기를 해둘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과열, 과잉 투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어떤 판단을 내리고 계실까요? 우선 이제 그래프, 차트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10개의 섹터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테크 섹터의 과잉 투자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일어나게 되면서 보이시는 미국의 테크 섹터가 이제 11월 달에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테크 섹터가 조정을 받으면 S&P 500도 조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쪽들이 워낙에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네. 이런 것들을 좀 방어했던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한 14조 원 팔게 되는 외국인의 모습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코로나19 당시보다도 왜 외국인은 더 팔아야 했을까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가장 집중적인 생각이 될 테고 미국의 테크에 대한 과열 논란 또는 과잉 투자 논란은 한국 시장에도 굉장히 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고 글로벌 전체 증시의 주도주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테크 기업들의 과잉 투자 이런 논란은 실제로 보게 되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이게 미국 테크 섹터, 특히 이제 투자 등급들이니까 대부분 다 S&P 500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안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 테크 기업들의 이게 회사채 발행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채 시장을 통해서 얼마나 자금을 조달했는가에 대한 생각. 근데 여기 2025년의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미국 테크 기업들은 2025년 들어서 회사채 시장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2,250억 달러라는 금액을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조달을 하게 됩니다. 2,250억 달러로는 역사적으로 가장 큰 금액도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 테크 기업들이 1,910억 달러 정도를 자금 조달했는데 이때가 코로나19 다음이었으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던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의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자체는 규모가 너무 막대한 거죠. 그래서 혹시 신용 등급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크레딧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많이 좀 불거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있긴 있다. 네, 아무래도 저렇게까지 자금 조달이 많아지게 되면 고민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런 것들이
이전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네. 혹시 나중에 이익이 안 돼서 저 돈을 못 갚으면 어떡할까에 대한 고민들 분명히 이런 것들은 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런 것들에 대한 논리 이런 것들이 미국의 테크 섹터들 IT 기업들의 11월 달 주가를 대략적으로 저점까지 고점에서 저점까지 한 10% 정도 가량 떨어뜨렸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기업들이 저렇게 돈까지 차입해 가면서 부채 부담을 안 하면서까지 투자를 하는 건 그만큼의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과 돈이 된다라는 쪽 어느 쪽일까요? 둘 다 그들도 맞는 것 고민 같습니다. 많이 할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AI라는 그 산업 자체가 네. 갖고 있는 특성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먼저 누가 선점을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독보적인 투자, 막대한 금액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편이죠. 실제로 그때 한번 말씀드렸을 때 흔히 얘기하는 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투하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거의 26%에 가깝습니다. 예전에 과거의 IT 버블, 즉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때 당시가 거의 19% 정도가 고점이었으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숫자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흔히 얘기하는 미국 IT 기업이 저렇게 막대하게 자금 조달을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들. 근데 아직까지는 논리적으로 이건 반박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올해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게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 테크 기업들이 흔히 얘기하는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하죠. 잉여 현금 흐름의 증가율이 29%였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순이익 뭐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지난해 대비해서 29% 정도 증가를 하게 되는데 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투자 증가율은 50%였던 거죠. 내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투자를 저렇게 더 많이 하게 되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년을 보시게 되면 이 투자라는 건 규모의 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증가율이 높은 값을 유지를 하게 되면 이 얘기하는 기저효과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투자를 늘린다 하더라도 증가율 자체는 올해보다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증가율이 내년에 22%죠. 근데 잉여현금 흐름의 증가율은 29%입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투자를 방어할 수 있을 만큼 내 현금을 갖고 있고 흔히 얘기하는 투자를 극단적으로 과잉 투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건 내 현금을 소진해 가면서 하는 투자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극단적으로 과잉 투자였다는 생각 이거를 좀 하기는 어려웠던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반박 근거로 생각하는 건 지금 하는 AI 또는 IT 기업들의 미국 IT 기업들의 투자는 적정 투자였다는 거. 를 좀 생각해 두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반박할 수 있는 근거, 논리는 예를 들면 회사채는 발행금리가 있고 유통금리가 있습니다. 네. 흔히 얘기하는 발행할 때의 금리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시중에서 이거를 매매할 때의 금리가 되겠죠. 여기 보이시는 애플, 아마존, 메타, 알파벳이 올해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들입니다. M7 기업들 중에서. 근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발행금리가 진한 초록색으로 돼 있고 연한 회색의 맞대 그래프가 현재 이 회사채들의 유통금리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발행금리보다 유통금리가 모두 다 떨어져 있죠. 그 의미는 흔히 얘기하는 이게 시장에서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다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채권금리는 금리가 떨어져야 가격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조금만 해보는 줘도 다 네. 저걸 가져가려고 한다. 그렇죠. 저렇게 수요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만약에 저런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왜 신용위험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회사채 발행과 함께 굉장히 급증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어느 정도 크레딧 리스크 미국의 저 IT 기업들의 크레딧 리스크가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하락 반전하게 됩니다.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 회사채에 대한 수요들, 특히 IT 기업들,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회사채 수요는 굉장히 시장에서도 견조하다는 걸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두 번째 근거는 결과적으로 저렇게 미국 IT 기업들의 회사채 수요 이런 수요 부분 자체가 굉장히 견조하다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7은 괜찮은데 최근에 그 오라클 같은 기업은 좀 저런 흐름은 아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는 아까 몇 번 이렇게 몇 차례 언급이 됐던 것처럼 약간 신용 위험에 대한 리스크 이런 네. 것들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막대한 투자로 인해서 잉여현금이 적자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오라클은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대표적인 주도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라클이 그렇게 주도주로 등극할 일이 없었는데 올해 등극을 하게 되죠. 주가가 빠지기 이전까지 연초 대비해서 거의 100%가량 올라간 기업입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 오라클이 투자를 해서 흔히 얘기하는 저렇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건 내년에 매출 성장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네.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내년에 오라클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건 수익성입니다. 즉 흔히 얘기하는 지금까지 투자된 부분 그리고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은 뭐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상승 여부가 오라클이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게 되느냐를 결정하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은 제 생각에는 좀 개별 기업의 이슈라는 정도의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도 이게 합니다. 약간 그 기업이 촉발시킨 만약에 혹여라도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에서 금융 리스크가 그쪽에 터지면 이게 확산되거나 번져나갈 우려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오라클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파급 여파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대신 하나 정도 생각을 해보는 건 물론 그렇게 큰 기업이 크레딧 리스크에 걸린다 이런 의미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러면 미국이 정책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게 없겠냐라는 네. 거죠. 만약에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가 굉장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절대 레벨이 높습니다. 아마 크레딧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방어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로 다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죠. 금리를 내린다든가 제로 금리로 해준다든가 아니면 다시 양적 완화 정책을 써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여파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다양한 데이터 중에 미국의 유동성이 많다, 적다가 좀 논란이던데 시장님 보시기는 어때요? 지금 유동성이 많은 겁니까? 뭐냐면 유동성이 적어질 수밖에 없었죠. 연방 정부가 폐쇄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당연히 정부 지출이 늘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면 미국의 유동성 자체가 위축이 됐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냐에 대한 생각은 우선 12월 달에 약간 지금 논란은 좀 있습니다만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혹시 동결이 되면 안 되지 않겠냐. 근데 기본적으로 올해 12월 달에 동결이 된다라고 해서 그 내년에 모든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의미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는 유효할 거고 연방정부 폐쇄는 끝났습니다. 그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건 이제부터 트럼프가 저 낮아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하겠냐라는 건 결과적으로 지출을 늘릴 거고 순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의 유동성은 재차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두실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중에 결국 중요한 건 테크 기업이 이익이다. 예. 그러면 앞으로 펼쳐지는 환경은 매크로 측면에서 유동성 측면에서 이익의 증가에 플러스 요인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우선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그림을 잠깐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이익이 증가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저기 보이시는 진한 초록색처럼 이게 미국 테크 기업의 ROI인데 RO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현재 33% 정도의 수준입니다. 만약에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뭐 크레딧 리스크라든가 향후에 이익 하락 리스크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연한색이 뭐냐면 미국 테크 기업의 주가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이 높아지게 되면 주가가 당연히 디스카운트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할인율 보시게 되면 역대 거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미국 테크 기업이 돈을 못 벌 거라는 생각, 수익성이 나빠질 거라는 생각, 혹시 신용 위험이 생길 거라는 생각 자체는 크게 시장에는 우려치 않는 모습들도 일정 부분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센트 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여기 왼쪽의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미국의 S&P 500을 끌고 가고 있는 건 이익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미국 S&P 500이 11월 달에 변동성은 굉장히 커졌습니다만 이게 초반에 지수가 흔들리고 후반에 지수가 회복을 하는 바람에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이시는 S&P 500의 PER 자체가 이미 다시 한번 이전 고점 정도 수준까지 회복을 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PER에 대한 승부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이익 증가를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이익 증가로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결국 유동성이 다시 한번 확장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 유동성 확장을 다시 밸류에 반영을 하려면 그 중간의 매개체가 이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실 필요는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익의 증가는 향후 어떤 전망으로는 지금 여전히 좋은 거죠? 괜찮은 거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라든가 이익 증가가 주가로 반영되는 정도 이런 것들을 갖고 미국의 어떤 섹터가 좋을까를 여전히 꼽게 되면 그림 보시게 되면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좋은 섹터로 꼽히는 건 그냥 IT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포인트 방법은 이거 IT 정도에서 찾아내실 수 있는 거고 여기 보이시는 헬스케어라든가 여기 보이시는 유틸리티 여기 보이시는 산업재 이 정도가 미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익 증가율과 이익을 주가가 반영하는 정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산을 했을 때 내년에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섹터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안에서 좀 주도 업종, 주도주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미국 증시를 바라보시는 하나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을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실장님 되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테크 IT가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특히나 한 11월 말 지난주죠. 구글의 TPU 물론 브로드컴이 비교하지만 이것 때문에 미국의 테크 안에서의 주도주가 바뀔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딥시크가 올해 1월 한 말쯤에 왔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나스닥과 엔비디아 주가의 디커플링이 좀 생겼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보세요? 우선 그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AI의 산업 그게 이제 초반에는 B2B를 중심으로 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끌었고 그 반도체 기업 중에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 올해 엔비디아보다 주가 수익률이 좋았던 건 브로드컴입니다. 근데 브로드컴은 항상 2인자의 의미를 갖고 있었죠. 상징적으로. 근데 이 브로드컴의 급등 자체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 AI 반도체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특히 1등만큼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2등이 생겼다라는 의미 자체는 엔비디아의 위상이 흔들린다라기보다는 AI 반도체가 이미 확산으로 진행이 돼 있다는 상황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마 반도체라든가 하드웨어의 진화 자체는 다음 단계로 가는 진화는 결국 소프트웨어의 진화가 맞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예전에 애플의 아이폰이 굉장히 많이 팔렸던 시기가 2010년에서 12년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서 대략적으로 2015년까지 애플보다 매출 성장률을 더 높게 가져갔던 건 그 당시 구글이었죠.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똑같이 AI 쪽에도 접목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보시면 항상 AI 소프트웨어가 AI 반도체 다음 타자가 될 거고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엔비디아가 빠져도 솔직히 알파벳이라든가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르면 지수가 빠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시가총액 비중들이 다 비슷비슷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한번 좀 이런 것들도 미국 증시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는 뭘 사죠? 아까 제가 그 테이블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년에 굉장히 기대 수익률이 높은 섹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테크가 있었고 헬스케어가 있었고 유틸리티가 있었고 산업재가 있었죠. 그 안에서 내년에 순이익 증가할 전망치가 가장 높은 쪽들은 항상 좀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되겠죠. 근데 이익 증가할 전망치가 높을 뿐더러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수익성도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때 또 중요한 건 최근에 고점 대비 PER이 좀 떨어진 종목들 아마 이런 쪽들이 조금 단기적으로는 더 유리해 보일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는 항상 엔비디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내년에 가장 이익 증가율도 높기도 하고 수익성은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죠. PER이 최근에 보시게 되면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두 번째로 들어가는 기업이 알파벳입니다. 알파벳도 보이시는 것처럼 혹시 이익 증가율이 너무 낮은데 여기 있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 그러게 6.5%밖에 안 돼요? 근데 순이익 비중이 여기 보이시는 전체 S&P 500 안에서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6.5라도 그 절대적인 숫자가 크다. 그러니까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보다도 순이익 규모가 더 큰 기업이기도 합니다. 한 번쯤 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게 유동성을 빨아들일 수 있는 가장 흡수에 대한 통로라고 하게 되면
순이익 비중이 1등이 기업이 시가총액 1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한 번쯤은 해보실 필요도 좀 있으실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야. 영업이익률도 높아지고 있고 PER도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세 번째가 브로드컴, 네 번째가 AMD, 다섯 번째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로 IT는 좀 구성이 돼 있으니까 특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른 기업은 이렇게 쓱쓱쓱 얘기하시는데 알파벳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거 보니까 진짜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를 많이 좀 지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좀 하드웨어 쪽들의 시대가 저물었다라기보다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이익이 그걸 많이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알파벳이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헬스케어 기업 중에서는 일라이 릴리라든가 에브비라든가 인투이티브 서지고 근데 헬스케어는 솔직히 잘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가장 좋은 신약 개발 기업 그리고 의료 기기 기업들 이런 쪽들이 여전히 주도권을 갖고 있고 유틸리티는 여기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거의 테크하고 같이 연동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재는 GE 버너버와 같은 조금 소형 원자력 그리고 로키드 마틴과 같은 약간 이제 방위 산업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한번 좀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들이 내년 연초 이런 때까지도 상당히 주가가 좋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좀 해보실 수 있는 데이터와 내용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뭘 사서 포트폴리오를 꾸려야 할지를 궁금해하셨던 분들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선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국내에서 이제 지금 달러원 환율이 고점에서 계속 지금 이거 1,500원 가는 거야 싶었는데 또 그래도 조금 꺾인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앞으로 달러원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달러는 어떻게 되고 원화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이제 통화 가치에 대한 고민 이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면 한국에 항상 문제가 있었던 거죠. 혹시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리스크에 대한 신용도 그러니까 이제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높아졌을 때 또는 우리나라의 내부로 신용 크레딧 리스트, 신용 스프레드가 높아졌을 때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대내외 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 증가하진 않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수출이 안 되느냐 그런 건 또 아니죠. 그쵸.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도 잘 되고 있고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를 안 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해외 직접 투자도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세일까에 대한 생각. 잠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누구의 통화량의 증가 속도가 빠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통화 증가율 자체는 여기 YOY 전년 동월 대비 한 8.5% 정도가 기록을 하고 있고 미국이 4.6%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통화의 증가 속도가 빨랐느냐는 건 한국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이 올해 들어서 월등히 높았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다른 국가들,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유럽에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통화 가치가 특히 원화의 가치 자체가 저렇게 빠른 통화량의 확대로 인해서 굉장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형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와는 조금 뭐 다른 흔히 얘기하는 신용 리스크, 수출이 안 되는 부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보다는 통화의 확장 속도가 한국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약세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향후 원화 가치를 좀 생각을 하실 때 이제 상대방 국가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미국입니다. 여기 왼쪽의 그림이 아까 빈센트가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는데 저기 보이시는 TGA라는 건 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개정이 됩니다. 근데 TGA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다는 건 정부가 세출을 줄였다는 의미입니다. 연방정부의 폐쇄로 인해서. 근데 최근에 이게 다시 한번 이 잔고가 아래쪽으로 좀 감소 전환을 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정부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즉 미국의 유동성 증가율도 빨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걸 하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그림은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이미 민주당 지지율에 대비해서 크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 번쯤은 트럼프 대통령이 흔히 얘기하는 정부 지출을 늘리고 금리 인하를 하라는 압박 이런 것들이 가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한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원화의 가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12월 달은 원달러 환율이 위쪽으로 더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내용들
대내적인 변화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변화가 만들 수 있는 원화 가치가 약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약세가 좀 진정이 될 수 있는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레벨에서 뭐 확실하게 뭐 막 1,500원을 넘어서고 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조금 안정화될 상황을 염두를 해둬야겠군요. 네, 그렇죠. 예전처럼 원달러 환율이 뭐 1,200원을 다시 가거나 이런 형태로는 보이기가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그림에 나타내드린 것처럼 그림 잠깐 보시게 되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하락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금리 차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좀 결정되는 경향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게 되면 약간 이런 그림들 자체가 원달러 환율 특히 흔히 얘기하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의 약세 이런 것들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달러 원 환율이 지금 1,300원대까지 다시 좀 복귀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내년 정도까지를 좀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1,300원대 한 후반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어쨌든 뭐 실적이 좋아지는 반도체 섹터의 전체 업황도 좋지만 그 매출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영향도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3분기, 4분기 네. 받을 예정이고. 예. 그럼 이제 내년에는 그 환율 부분을 조금은 마이너스를 좀 해야겠네요. 올해보다는 환율 효과는 그렇게 크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물론 원화 가치가 약세인 게 뭐 좋은 일이다 꼭 이런 거는 절대 아니긴 합니다만 수출 기업들의 흔히 얘기하는 이익 증대 효과, 수출 금액 증대 효과는 분명히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내년에는 조금 뒤로 가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긴 합니다. 조금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데 그게 뭐 되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기를 바라는데. 근데 요즘은 그렇게 환율 효과로 인해서 한 업종 자체의 실적이 그렇게 뒤바뀌거나 이런 건 크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수요 촉발 또는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이익 증가의 효과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환효과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반적으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미국은 여전히 테크고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은 미국이 소프트웨어로 바뀌면 우리의 자리는 어떻게 바뀔까요? 생각은 좀 흔히 얘기하는 조금 곤란해질 수도 있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아까 잠깐 사례를 들었던 게 2010년에서 12년에 애플의 주도권. 네. 근데 그 당시 좀 생각을 해보면 한국도 갤럭시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매출 이런 것도 좋았고 주가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2013년에서 15년은 어땠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는 시장입니다. 그냥 흔히 얘기하는 약간 변동성의 확대, 지수는 보합, 그리고 박스권, 그리고 가장 좋았던 업종과 종목은 생각해 보시면 화장품과 같은 종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소프트웨어의 성장에 한국에 그렇게 크게 수혜를 줬던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부분이 좀 고민으로 남겠죠. 물론 아직까지도 AI가 가야 될 길,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로는 굉장히 크다는 건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 미국의 소프트웨어의 등장과 함께 한국의 그게 어떤 게 굉장히 긍정적이 될 거다라는 걸 추론해내기가 조금 어려운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어둡다라기보다는 생각보다는 이게 추론해내기가 쉽지 않은 게 이제 과거의 데이터상으로는 나타나는 의미를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올해와 내년도 연말 연초의 시장은 어떨까요? 우선 제가 그림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네. 한국에서 산타랠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특별하게 11월이 좋고 나쁘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향도 있긴 한데 한국 산타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경험도가 그렇게 강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게 우리나라 12월 코스피의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1월의 주가 상승률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차별화가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지워지는 게 뭐냐면 왼쪽의 그림의 진한 초록색과 연한 회색선, 즉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2월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 이익 증가율 전망치 상위 10% 기업과 다음 연도 이익 증가율 전망치 하위 10%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좀 차이가 지워지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1월 달이 되면 다음 연도가 아니라 당해 연도가 되겠죠. 당해 연도 이익 증가율이 높았던 상위 10개 기업, 하위 10개 기업들의 수익률의 차별화가
굉장히 또 심해지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연말 연초의 효과라는 게 어떤 걸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내년에 대한 이익 증가율에 대한 기대치, 그게 얼마나 높고 얼마나 더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시게 되면 한국에서도 내년 정도까지 또 1월 정도까지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좀 좋게 볼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도 좀 선별을 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보이시는 기업들은 내년의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 상위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의 상위 기준이 누구냐면 하이닉스죠. 하이닉스가 54% 정도의 이익 증가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거의 85%에 가깝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기는 어려우니까 그 두 번째에 있는 하이닉스 정도, 이 기업보다 높은 기업, 이 기업보다 순이익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이 상위 기업들로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수익성이 상승해야 PEL이 높아질 수 있다는 구조는 갖게 되고 여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 지분율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외국인이 거의 14조 원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율이 올해 고점 대비 낮아진 기업들은 아마 원화의 가치가 다소 약세가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외국인이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고점 대비 외국인 지분율이 좀 낮아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한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달고 다니게 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좀 보시게 되면 뭐 두산 에너빌러티라든가 알테오젠이라든가 포스코홀딩스, 삼성중공업, 두산, 하이브, 한미반도체,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들까지 여기에 좀 포함이 되게 됩니다.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연말 연초를 대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우리나라 기업형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기 고민거리가 저 표에 보시면 오른쪽에 외국인 지분율인데요. 아직 룸은 남았죠. 네. 근데 이제 목에 찼다는 느낌이 좀 오는데 우리의 바라보는 데이터들 내년에 원화가 살짝 강세가 된다. 그런 거는 외국인한테 러브콜을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바뀌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이 글로벌 자산 배분에서 포지션이 좀 애매하잖아요. 외국인 이거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에게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한국을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소프트웨어, 특히 AI 이런 쪽들의 소프트웨어 강자는 아니기 때문에 한국 자체가 갖는 매력도 자체가 외국인에게 독특하게 매력적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물론 외국인의 의미 자체가 꼭 인덱스만 있는 건 아니고 액티브도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찍어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AI 소프트웨어로 주도권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그렇게 외국인 투자가에게 매력적으로만 보일 수 있는 시장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구조적으로 좀 갖고 있기도 합니다. 환율이 좀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서 원화의 가치 약세가 좀 진정이 돼서 이런 것들로 외국인의 수급은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수급의 유입 자체가 흔히 얘기하는 지속적이고 강도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기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환율의 영향에 우리 또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미국 증시를 워낙에 많이 투자하셔서 달러 유출이 많아져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네. 사실 지금 보면은 저는 그 퇴직연금 계좌의 상위 종목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ETF 5위까지가 다 미국이에요. 네, 대부분 그러니까 달러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내년에 뭐 미국 시장의 매력이 크게 나빠졌거나 내년에 미국의 AI가 안 될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불가피하게 내 계좌에 대한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또 12월에 첫 포문을 열어주셨으니까 12월은 뭐 북클로징이다 아니면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양한 자금들의 이동이 있을 거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요. 실장님이 보셨을 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12월은 이런 메시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상 어떻게 보게 되면 주식은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돈이 많아지느냐와 두 번째로는 기업의 이익이 좋아지느냐에 대한 문제만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뉴스에 일희일비하는 방법보다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11월 달에 없었던 게 있었죠. 바로 유동성 증가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2월은 유동성 증가 효과가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는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이 부분에 대한 결정적인 포인트
그래서 지수는 반전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아지느냐에 대한 부과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11월 달 또는 내년 연초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라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재만 실장님을 월요일마다 모시면서 네. 이렇게 한 주 한 주 이슈를 정리하고 뭔가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활용해서 전략을 마련해야 될지를 알려주시잖아요. 이번 달에 이제 3번 남았습니다. 네. 3번이 너무 기대됩니다. 이 3번의 실장님 얘기를 잘 들어야 내년을 뭔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한 번 한 번 한 번 다 소중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마다 전략 짜주시는데 여러분 매주 월요일입니다. 혹시 영상 못 보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라도 이전 영상도 꼭 보시고요. 저는 항상 네. 실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 종목까지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그게 진짜 소중한 자료거든요. 그 사실 자료도 일주일간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는 그쵸.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또 공통분모도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의 계좌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분석실 이재만 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31일까지죠. 오늘 지나고 나면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로 여러분 또 잘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획도 세우시고 뭔가 내가 놓치는 건 없나 하면서 이제 뒤도 돌아보고 앞도 내다보고 하실 텐데요. 그 가운데 있어서 그 길을 함께하는 게 바로 위즈덤 컬리지 2016입니다. 저희가 2025년 잘 마무리하실 수 있게 그리고 내년도 투자 전략이나 뭐 트렌드 그리고 건강 관리까지 모두 다 꼼꼼하게 챙겨 드릴 예정인데요. 몸만 오시면 2026년 저희가 잘 맞이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립니다. 위즈덤 컬리지 2016 얼리버드 마감하기 전 입학 등록하셔야만 최저가 혜택과 그리고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스타트 2016 연말 강연 무료 초대권도 모두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연말 강연 좌석이 그렇게 여유가 많이 남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얼른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안에 링크에 자세한 내용들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